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되어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되어입니다. 먼저 각자 우리 패널들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어서와 꼰대는 처음이지. 임브로입니다. 월드컵의 사나이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손잡구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아침에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전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침의 사나이. 아침형인가? 일출을 보려고 하는 네. 우리 손일출 씨는 굉장히 상태가 좋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좀비 3마리랑 한 방에서 지금 녹음하는 것 같아요. 네. 너 조심해, 잡아먹을 수도 있어. 네, 어떻게들 한주간 지내셨나요? 우리 월드컵을 기다리시는 김사부님. 전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선거날 버킷리스트였는데 태어나서 영화를 2편 연속 연달아 보는 걸 성공했어요. 아내랑 같이. 극장에서? 네. 뭐 봤어요? 찌찌뽕. 주라기 월드, 플런 킹덤이랑 탐정 리턴즈. 탐정 재밌어요? 네, 탐정 시리즈는 1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 역시 그냥 뻔한 스토리지만은 충분히 웃을 수 있는 재미가 그래요? 있었어요. 탐정 1 망작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TV에서 해주길래 봤는데 좀 시시하더라고요. 근데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주라기 월드는 조금 그걸 묵직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좀 그랬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거 보니까 딱 깔끔하게 환기가 돼가지고 그렇군요. 너무 좋았어요. 캡틴 아메리카 1도 묵직하고 공룡 나오는 폴런 킹덤도 묵직하고. 네, 그렇군요. 주라기 월드는 묵직했어요. 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그래요? 전달해주고 있어요. 뭐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죠. 동물을 좋아하는 서과장 옆에서 더 그렇죠. 거들고 있는데 전혀 나 동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공룡도 동물이잖아 이러면서 귀여워하더라고. 약간 그거 아니야?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그거 약간 아니에요? 그 느낌이야. 무슨 공룡이 동물이냐? 난 그냥 공룡 보잖아? 징그러. 그치, 파충류잖아. 걔들은 죄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죠.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별일 없이. 저 요즘 시험 보고 있거든요. 뒤늦게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싸대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게 참 대학 졸업하면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다고 참 힘들어. 그러면 야 이놈들아 그게 뭐가 힘드냐. 그렇죠. 꼰대질 하는데 또 막상 우리가 공부하면 힘들죠. 그렇죠? 수업을 안 듣고 시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시험 봐본 적이 없는데. 네. 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거날, 저는 사전선거 한 다음에 선거날 저희 가족이랑 같이 캠핑 갔다 왔어요. 친한 청년들 데리고서 간만에 밤에 그 보드 게임으로. 예. 또 청년들 데려갔다니까 딱 생각이 나네. 예, 꼰대짓을 또 했겠구나. 꼰대는 처음이지 이놈들아. 네. 꼰대 캠프. 예. 꼰대가 익숙한 우리 애들이라서 그쵸.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삼촌 이모들이랑. 어디로 가셨어요? 연천 임진강 쪽에 카라반. 6인실이라 그래서 카라반이 그렇게 큰가? 어떤 6명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 댓글 읽어주시죠. 먼저 룰루랄라랄라랄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시는 게 조금 움찔거리게 만드는데 예수님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수적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컨텐츠 항상 감사합니다. 호호. 네, 누가 답변을 해주시죠. 누구야? 누가 자꾸 예수라 그러는 거야? 나예요? 모르겠어요. 나 몰랐어.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 당신, 이런 표현을 이제 막 처음부터 사용을 했어요. 회심한 다음부터. 왜냐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그래서 영이 탁한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2인칭이잖아, 그냥. 그리고 예수님. 이거 호칭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정확한 어떤 해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영어에서
존칭 없이 이제 you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니네는 존칭이 없지 않냐? 우리는 반말과 존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존경스러운 사람들한테 존칭을 쓴다. 윗 어른들한테 존칭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어가 다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존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말과 존칭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존칭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해석을 듣고 나니까 아 영어에서 말하는 you라는 어떤 그런 당신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쓰는 게 그게 옳지는 않겠구나라는 좀 생각에 머물러가지고 제가 조금 저도 꼰대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꼰대 위에 꼰대. 꼰대 위에 꼰대, 산꼰대. 모든 네. 꼰대 위에 태어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 2인칭으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님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난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당님. 전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만약에 그렇게 꼭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법상 2인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가끔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표현들과 그것에 따라서 느끼는 친밀감의 그쵸? 차이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엄마라고 부를 때고 엄마씨 뭐 이렇게 엄마씨. 나는 가끔 속녀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존중하고 싶어서 존칭을 부를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할 때도 있고, 전 그게 저한테는 그쵸. 친밀감이라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 저한테 이제 로드로서 주님이 있고 또 예수라고 이렇게 어떤 2인칭으로서 또는 3인칭으로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또 읽어주시죠. 베레베레베님, 3달 만에 후원하고 댓글을 답니다. 꾸준히 아주 잘 듣고 있었는데 그동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어 열심히 육아를 했습니다. 오늘로 딱 80일 되는 날인데 그동안 소개해주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연애 시리즈를 그래서 더 공감하며 감명 깊게 들었어요. 네 분의 개성 있는 진행, 호흡에 점점 더 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권 편 듣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좋은 방송 쭉 부탁드려요. 팟빵 1위 찍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등남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죠. 애가 나오셨으니 뭐 한참 고생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고생하시겠네. 그쵸. 여름인데 또. 저도 첫애 나왔을 때 아내의 자궁이 열린 건지 헬게이트가 열린 건지 그렇게 했는데 네. 화이팅입니다. 지난주 당첨되셨던 매운 왕새우님이 네. 메일 보내주셨는데 이번 건 진짜 웃겨요. 네,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매운 왕새우이고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은 신대하입니다. 그거랑 매운 왕새우랑 매울 신의 대하. 큰 새우. 임부로 예찬 김사부 예찬이 있듯이 매운 왕새우 예찬으로 떠람대오를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번창해 나가는 방송 되길 바래요. 신대하 씨. 너무 빵 터져가지고. 강렬한데? 나 순간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랬는데 매울 신의 대하 그래서 매운 왕새우군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저희 댓글 남겨주신 이모션 제로님, 네. 그분 실제 이름이 정서영이거든요. 네. 이모션 제로. 정서, 이모션, 영. 네. 박대기 기자 뭐 이런 거 메일 주소가 웨이팅 박이던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다들. 하긴 센스 터지는. 뭐 우리도 나도 뭐 그래서 하나 임부로 임형이라서.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빠빵. 네. 빠빵. 경고야 경고. 니네 빠빠. 니네 비켜라. 빠빵. 비켜라. 경고 먹었어요 지금. 옐로 카드는 나왔어.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나 못하겠어. 괜찮아 해. 방송 후기를 달아주세요.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페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떠들기 원하시거나 또 저희의 대화에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고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트,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레베레벤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여행지 특집 3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이제 그 바티칸이었었고, 두 번째 시간이 여수, 그래서 남도, 전라남도 특집이었고, 오늘 3번째 시간 우리 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방송 진행해 주시죠. 제가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가장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도 가장 먼 두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뭐 꿈의 여행지죠. 그리고 성지순례의 꽃이고 뭐 유럽이나 터키 이쪽으로도 많이들 가시는데 역시 성지순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땅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지려 밟으셨던 땅이어가지고 좀 신비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걸 봤어요. 연차가 되시는 부목사님들. 목사님이라면 성지순례 다녀오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권사회, 안수집사회 이런 데서 이제 보내주시고 헌금 모아서 이스라엘 여행 보내주시기도 하는 것 같고 신학생들 졸업 여행을 이스라엘로 많이 갑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중에서는 이제 손잡고만 이스라엘을 네. 다녀왔어요. 네. 영험해져서 왔나요? 아니요. 알러지 나가지고 망고 알러지 나가지고 입술이 거의 소세지 비엔나처럼 돼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다른 분들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거 싫어해요. 뭐 그렇게 덥지 않아요. 아, 그래요? 거기 잘 맞춰가면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근데 사막이고 막 그렇지 않아? 건조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네. 시원해요? 근데 저는 8월에 갔었는데 8월이 제일 더울 때예요. 근데 딱 갔는데 TV에서 막 그쪽 TV에서 막 영상에 나오더라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름이라 더운데 거기도 이상 고온이 와가지고 그때 기온이 42도인가 막 이렇게 갔더라고요. 말도 안 돼. 42도? 42도. 근데 습하지가 않아서 좀 습하지가 괜찮지 않아서 않아요? 그늘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햇빛으로 가는 순간 딱 이 표현이 정확해요. 우리 겨울에 추우면 열풍기 같은 거 틀잖아요.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느낌? 찜질방. 찜질방 수준이 아니야. 그냥 직사광선으로 그냥 살이 애리는 느낌. 약간. 아니야. 그땐 그랬어요. 나 그냥 스타필드 갈래. 근데 왜 제가 굳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이제 나란히 두었는가, 왜 함께 소개하는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도 이스라엘 검색해보시면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된 기사가 매일매일 뜨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 출발을 2014년에 12월 1일에 했는데요. 2014년 7월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군사적 충돌이라고 했는데 전쟁인 거죠. 50일간 전쟁이 지속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국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도 되나, 죽는 건 아닌가, 그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의 무지함을 알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자지구 하는데, 가자지구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는 건지, 그 팔레스타인이랑 싸운다고 하면 되지, 왜 가자지구 공습이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여행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건 좀 많이들 아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가자지구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공습. 근데 그럼 그게 도대체 이스라엘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길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떠듬떠듬 알고 그 동전의 앞면 정도만 겨우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부로 말씀하신 것처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폭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모르면 누구 편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싸우면 일단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은 마냥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성경의 나라고 기독교가 시작된 나라. 게다가 이제 전 인류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민족은 순환을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이스라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 박정희 시대에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의 모델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유대인이 난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탈무드의 유대인이 성경 속 그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쓴 유대인은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진짜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랬어요. 신화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벨상. 맞아. 수상자. 뭐. 제일 많다. 교육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발라버립니다. 전쟁이 터지면 아랍인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싸우기 위해 외국에서 귀화한다. 이런 내용의 이스라엘 신화가 우리 사회에 가득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박정희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노동하는 미덕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입니다. 키부츠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지금도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옛날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스라엘 키부츠로 자원봉사를 갑니다. 여기 가면 하루 정해진 시간 동안 농장 일을 하고 이제 숙식이 제공되고 약간의 용돈도 나오고 자유 시간에 여행하고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이제 이런 로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일종의 워킹홀리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부츠는 공동체를 이뤄서 집단 노동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고 공동 육아, 공동 취사하는 노동 공동체예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키부츠의 모델이 소련의 집단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키부츠가 이제 시온주의 운동의 전략적인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시오니스트들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고 아랍인 소작농을 쫓아내고 키부츠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땅을 점점 이제 물밑에서 잠식해 나간 거예요.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주역들이 시온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어떤 사회 체제보다도 조국 건설이 제1차 목표였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우방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게 되지만 뿌리는 완벽에 가까운 사회주의적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 빨갱이 하면 학을 떼는 박정희가 이제 키부츠의 사회주의적 색깔을 걷어내고 막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자 이런 공격적인 노동감만 슬쩍 떼와서 새마을 운동의 모델로 삼게 됩니다. 우리도 으쌰으쌰 열심히 일하면 이스라엘처럼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은 왜 우수한가? 왜 부자인가? 그들은 어떻게 교육하는가? 이런 유대인 성공 신화와 관련된 책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위대한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런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뭐 그 교육법 같은 경우는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브루타 하브루타라든지 그래서 뭐 한참 저도 얘기 들었던 게 도서관 가면은 다들 떠든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조용히 있느냐. 뭐 저도 그런 얘기 이제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아랍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과 미국 언론의 영향이 큰데 이 미국 언론을 또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앞뒤 맥락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약간 이제 미국이 나서서 저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울 정도면 진짜 나쁜 놈들인가 보다. 막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게다가 한국 기독교 내에서 이슬람 포비아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은 우리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고 교회의 적이다. 약간 이런 사고가 깊이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동전의 앞뒷면, 이제 특히 뒷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 역사의 흐름을 아시면 제가 2부에서 여행지를 소개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역사. 그러면 지금 먼저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1부에서는 일단 먼저 내가 왜 이스라엘 여행을 갔고 내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던 타이밍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타이밍이었는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2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여행지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가? 두둥. 퇴직금이 생겼고 이스라엘에 남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돈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전쟁이 있고서 몇 달 후에 여행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이 컸어가지고 뭐 경솔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인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와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와 저기 공습 있고 진짜 무섭겠다 테러 있어 그러는데 사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덤덤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외국 애들 봤을 때, 야, 저 나라는 맨날 전쟁 난다고, 핵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은 무슨 소리야,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이제 태평할 수 우리나라랑 차이는 여기는 실질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치.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 뭐, 요런 분위기, 요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위험하지만 또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여행지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직접 거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실제 여행을 가도 아무리 안전한 나라도 가지 말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지 말라는 시간이 있고, 근데 꼭 그 시간에 이제 나가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곳도 가야 하는 곳, 그리고 이제 좀 보장된 시간들 가운데 돌아다니면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안전에 대해서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서. 그리고 실제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바티칸도 얘기를 했는데 이탈리아 여행 되게 꺼려하시고 가도 별 감흥이 없으신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긴 뭐 도둑놈 많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범죄 위험이 많다. 이게 강박이 되면요,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보이면 계속 어떤 움츠려들고, 그게 여행을 망하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그리고 가야 되는 곳, 그리고 가는 것을 이제 장려하고 이제 보장된 그런 데만 잘 돌아다니면 크게 문제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막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안전하게 다녀왔지만 가자지구는 가실 수도 없고, 그쵸. 가셔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때 뉴스에 이런 사진들이 소개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가자지구 국경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뭐 망원경, 도시락, 간이의자 이런 걸 들고 올라가가지고 폭격 장면을 이제 관람하는 맥주 마시면서 그런 사진이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참전하는 자기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좀 응원하고 이제 구경하는 그런 사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의 온도차가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지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목숨을 건 건 아니지만 이 땅으로 여행을 갔던 타이밍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가장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던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의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뭐 2014년이네. 야, 도대체 몇천 년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흐트러져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되게 힘들어. 막 어떤 목사님 무슨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니까 아주 짧고 굵게 네, 뭐 알겠습니다. 훑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역사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역사 싫어해. 이건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알았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곳에서 죄송해요. 누가 나오죠? 역사 얘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가 첫 단어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내 얘기에 동의하지? 아니야. 2014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는데 왜 메소포타미아가 나오냐고. 인류의 기원부터 파헤쳐야죠. 이 흐름을 알아야 내가 여행을 갔던 그 시점이 그런 상황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군요. 야. 뭐 이란에 여행 가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부터 나와야지. 봐봐.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이제 하란으로 이동을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제스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거 설득시키려고 그런 거, 우리. 자, 들어봐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반유목민으로 살다가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뭐 애굽, 이집트 내려갔다 온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고 너무 부자가 돼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도 사레가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네. 이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은 사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삭이죠. 네. 다 알죠? 네. 이제 이삭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남부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사막 도시로 쫓아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믿고 있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조상은 이제 이삭이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부터 뿌리가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좀 얍삽하게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이제 이삭의 대를 잇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족장의 계열에서 벗어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야곱이 형을 만나기로 결단을 하죠.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이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꼼쟁이 요셉입니다. 야, 착착해. 어디까지 할 거야? 들어봐.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자꾸 재수없는 꿈을 꾸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식량을 구하러 나아가게 되고 이제 서로를 알아보고 얼싸안고 화해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바로의 환대를 받으면서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죽어서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고요. 요셉은 계속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창세기가 끝났군요. 설마 출애굽기 나오는 건 아니겠죠? 출애굽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손이 생겼겠어요. 네. 왜 그렇게 쳐다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아니, 집중했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초등부 때 그 여자 선생님이 성경 그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 이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지루할 수 있지만 이 흐름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좀 그렇죠. 참고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좀 겸손 좀 하세요, 다들. 나 창세기까지는 그나마 버티는데 출애굽기부터 막 혼이 나가려고. 아직 남았어요. 요셉의 후손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근데 머릿수가 많아진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새 애굽의 왕은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수가 많아진 히브리 민족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학대하고 노가다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이제 애굽 공주 손에서 컸던 히브리인 모세가 네.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막 분노에 휩싸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네.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때 낳은 아이가 우리에게 매주 후원을 해주시는 게르솜님이세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몇천 년을 사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십니다. 열 재앙으로 뭐 씨름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이것을 이제 엑소더스 집단 대이동 대탈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방황하다가 모세는 죽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이때 무력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종교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쇠퇴해서 4.4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블레셋 같은 이제 강대국들의 위협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지파 연맹체에서 이제 군주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제 이스라엘의 찬란한 왕조가 이제 무리한 건축 사업과 이방신들의 난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분열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아수르가 이주시킨 이제 다른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피가 섞이면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불결하고 이제 경멸하게 되죠. 남유다도 근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역사상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여기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유수입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5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2세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다행히 고레스 왕은 이제 피정복 민족에게 관대했어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때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 당시 유대 총독이 수룹바벨이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우리 서 과장님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 나 이해실 사모님인 줄 알았어.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속성으로 구약을 네. 성경 여행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성경 여행. 아직 안 끝났죠. 당연하지. 네. 거의 끝났습니다. 가자. 아니 아직 2성전밖에 안 됐어. 네. 봐봐. 내가 속성으로 해줄게. 뭘 봐 들어야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고레 같은 제국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322년에 이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BC 63년에 드디어 로마의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도 정복지에 굉장히 관대한 제국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반란과 투쟁이 거세고 드센 거예요. 결국에 로마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완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AD 77년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유대인 박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다음 시오니즘의 역사를. 네. 아, 근데 너 2014년에 어떻게 여행 갔는지 얘기해준다 그러지 않았어? 지금 2014년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약간 이거 그 바티칸 그 타임머신 그 타임머신. 정말 다행인 건 구약을 쭉 훑어오면서 선지서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게 감사했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사야서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넘어가가지고서 로마로 인한 디아스포라까지 그렇죠. 왔네요. 네. 네. 이제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미웠습니다. 유대인은 신을 죽인 민족이 된 거죠. 그치. 기독교가 주류인 이제 중세 유럽인들은 유대인의 방랑과 고난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하는 벌이고 피해 대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급속도로 유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세 교회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공직에 오를 수가 없었고요. 특별히 정해진 복장을 하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마녀 모자 같이 이렇게 뾰족한 모자 그런 거 쓰고 다녀야 됐고 가슴에 노란별 배지 이걸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뭐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상업이나 공업에 제대로 종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천시받던 돈놀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부업을. 고리대금업자가 돼가지고 돈을 이제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되죠. 근데 이게 또 유대인 멸시의 또 다른 이유가 그쵸, 됩니다.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 뭐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굉장히 악랄하게 나오고 단테 신곡에서도 고리대금업자들은 되게 깊은 지옥에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반영이 된 작품들입니다. 1290년에 첫 유대인 대추방이 있었는데 이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 1300년대에 이제 흑사병이 유럽을 이제 휩쓸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죄를 돌려가지고 많이 그때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군 시대에도 이슬람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학살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유대인이 있으면 그냥 쳐 죽일 수가 있었다 그래요. 바로 재산을 뺏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4세기로 가면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 게토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16세기 중후반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제 게토라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유대인들을 격리시키고 이제 그곳에 가둬놓고 차별을 합니다. 19세기 말에는 러시아가 유대인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무자비한 자본가다 그렇죠. 이러면서 탄압을 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대인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미워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길고 긴 박해의 역사 속에서 태동된 것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나라가 없어서다. 시온으로 돌아가서 유대 국가를 세워야 이 박해가 끝난다라는 것이 이제 시오니즘입니다. 그 테오도르 헤르츠이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의 선구자인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기자였는데 프랑스 파리로 이제 특파원을 가게 되면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을 취재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육군 기밀 문서를 독일로 넘기는 편지가 발각이 됐는데 이 드레피스라는 유대인을 반역죄로 체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는데 유대인이 프랑스 땅을 차지하려고 스파이 짓을 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돕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 없이 드레피스가 이제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진범이 이제 밝혀져요. 그런데도 이제 프랑스가 입을 딱 씻고 이제 모른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진범이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책을 써요. 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중 첩자였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이제 막 프랑스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프랑스가 슬쩍 드레피스를 석방해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취재를 했던 테오도르 헤르츠이 이 사건을 겪고서 이제 시오니즘 운동을 구상하고 펼쳐 나가게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시오니즘 운동이 처음부터 영향력이 막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본가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강대국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민중 대상으로 막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가 세르비아 왕국에 붙은 영국, 러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당시 중동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짱을 먹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중립을 지키다가 동맹국 편에 서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결국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도 막을 내리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나 보다 이러고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전쟁 중에 아랍에게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전쟁 끝나고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아랍 국가를 세우는 협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협상을 맺거든요. 그 협상을 믿고서 이제 우리 독립하는구나 이러고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영국이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이중계약을 했죠. 아랍과도 협상을 맺고 뒤에서는 시오니즘 지도부랑 이중 협상을 맺은 거예요.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데 전쟁 끝나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데 영국이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연합국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영국이 여기저기다 약을 판 거죠. 그 전쟁이 끝나고 오스만 터키 대신에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입성을 해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독일이 전쟁 패배의 원인은 이제 유대인에게 막 돌렸어요. 누군가 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했는데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제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순환의 역사가 독일 나치의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에 이르러서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독일군이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시오니스트들이 200% 활용을 해요. 세계 여론을 이스라엘 편으로 더 많이 끌어모으고 미국의 확실한 지지를 이제 받아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이제 굉장히 비극이고 유대인들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비판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홀로코스트를 단순히 유대인 참사로 평가절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 집시, 장애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살당한 집시들의 숫자가 유대인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홀로코스트 동정 여론을 모두 이제 유대인들이 가져가 버려서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사과하고 보상함으로써 이제 보다 값싼 면죄부를 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원래 그 게르만인들이 봤을 때의 열등한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인데 마치 홀로코스트 그러면 유대인들만 학살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춰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오니즘을 이뤄가는 어떤 이제 동정 여론을 끌어모아서 시오니즘을 이뤄가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러니까 그 어떤 홀로코스트 자체가 되게 비극적인 역사고 아무리 이제 뭐 집시나 이런 사람들이 대두가 안 됐어도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건 당연한 거고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조금 더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돈이 있어서 걔네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지를 자신을 약자 쪽으로 이제 한정 지어가지고 그 어떤 약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전 세계에 어떤 자금을 통해서 그렇게 좀 홍보한 그게 이제 좀 아다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다리가 맞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결국 돈이에요. 그리고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이제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도 미국의 경제의 배후와 이면에서 이제 움직이는 주요 사람들이 이제 유대 가문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은행도 그렇고 뭐 월스트리트는 뭐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넘어서 우리가 보통 그 연방준비의사회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재정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이게 되게 독특한데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중앙 어떤 국가 기관이 있는데 걔는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민간 은행들의 연합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그 뭐죠 미국의 대표 은행들 기업은행. 로스차일드 뭐 이런 가문의 기업은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 그렇군요. 기업은행이죠. 그렇죠. 기업은행, 은행. 신한은행, 그렇죠. 우리은행, 그렇죠. 카카오뱅크. 아무튼 그런데 그 이사회 의장이라든가 거기 뽑히는 그 이사들이 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참 그 돈의 영향력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유럽과 러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앞에서 얘기했던 키부츠, 그 집단 농장의 형태로 이제 이주를 시작해요. 시온주의자 자본가들이 돈을 대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사고 아랍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땅이 한 6.6%에서 7% 정도였다고 해요. 그 일이 이제 꼬이고 욕을 엄청 처먹으니까 영국이 이제 자기가 싼 똥을 치우지 않고 이제 철수해버리고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이 1947년 11월에 팔레스타인의 땅의 56%를 이스라엘한테 주고 44%를 팔레스타인에게 할당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빡치죠. 그렇죠. 영국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되게 분한데 자기들이 1000년 넘게 살던 땅을 자기들이 인구도 훨씬 많은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적 소유 영토가 7%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유엔이 56%의 땅을 땅땅땅 이스라엘 너 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가 됩니다. 두둥. 그래서 2014년에 여행을 왜 갔나요? 자, 1948년까지 왔어요. 당연히 이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없죠. 바로 다음날 이제 아랍 연합국의 공격으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정이 난 다음날?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유엔이 56%의 영토를 할당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78%까지 넓어집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싸움 엄청 잘하나 봐.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고. 이 다윗의 후예들. 돌팔매로 싸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의결이 나서 아랍 국가가 우발적으로 쳐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판을 다 짜놓고 쳐들어오면 내가 니네 다 발라버릴 거야 라는 어떤 준비태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어그로를 그렇죠. 끄는 거죠. 계속 살살 그래야지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그렇게 세요? 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자도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왜 원더우먼 그 겔가도 걔도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의무복무가 여성들도 다 의무복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갔을 때 한국 남자애랑 이스라엘 여자애가 사귀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슬퍼하고 있는 거야.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자애 군대 간다고. 군대 간다고. 아무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78%, 나머지 22%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가자지구 그리고 서안지구라고 부르는 웨스트뱅크입니다.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양쪽 나라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도시여서 이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먹고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먹습니다. 1차 중동 전쟁으로 1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부재자 재산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주인이 없으면 토지와 재산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는데 이제는 집도 땅도 다 빼앗겨가지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귀환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이제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와 시민권을 받는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요. 2차, 3차 중동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발라버립니다. 3차 전쟁은 6일 만에 끝나버려서 6일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가자지구는 이제 이집트 쪽이랑 붙어 있어서 그쵸. 이집트가 통치를 했고 웨스트뱅크와 이제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요르단이 통치를 했는데 6일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까지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지? 그 아랍 쪽이 되게 전쟁 잘하지 않아? 아니요. 이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한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준비를 했고 굉장히 고급 무기를 미국을 통해서 계속 들여왔고 아랍 쪽은 오스만 투르크 와해 이후에 군대 기강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전무했어요. 다만 이제 병력이 많은 거였지. 뭐 그럼 아랍은 뭐 반달검 들고 나오는 거야?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청동기.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금 현재 북한이랑 전쟁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대칭 무기라고 해서 핵무기라든가 뭐 특전 부대 이런 거를 제외한 그냥 단지 무기 체계만 놓고 보면 걔네 비행기 30대 날려도 우리 비행기 한 대만 날려도 다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강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랍 군대는 거의 뭐 병력만 많았지 훈련도도 없고 뭐 이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제 축구를 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뭐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진짜 싸움을 못 하겠더라. 5대 0으로 이제 발라버리는 발리는. 네. 축구가 어제 러시아랑 뭐 사우디랑 했는데 5대 0으로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보진 않았는데. 등치도 조그맣고 초등학생과 어른들의 싸움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6.1 전쟁 이후로 43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또 추가로 쫓겨나가지고 난민이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치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은 옛날로 돌아가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서만이라도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수립하게 해달라 이렇게 유엔에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4차, 5차 중동 전쟁도 계속 일어나는데 조금 이스라엘이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서 1993년에 가자지구에만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승인이 됩니다. 웨스트뱅크는 아직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가자지구 내에 있던 유대인 정착촌을 모두 철수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통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는 지상에서만 한정되어 있고요. 하늘과 바다는 이스라엘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는 하마스 들어보셨나요? 네.
하마스라는 이제 강경 저항 조직이 가자 지구에서 사실상의 이제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에도 정치 세력이 있어요. 나라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를 세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강경파, 온건파가 이제 나뉘겠죠. 이스라엘의 온건적이고 부패하고 이제 무능했던 PA에서 분리되어 나온 급진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를 단순히 이제 테러 집단 정도로 알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근데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팔레스타인의 그냥 한 정당입니다. 정당이에요? 정당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PA 너희는 긴 시간 니들 배만 채웠다. 근데 부패와 무능이 되게 심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 손을 이제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PA는 웨스트뱅크로 쫓겨납니다. 하마스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막 테러만 하고 이제 그런 집단이 아니라 가자 지구 안에서 막 교육이나 의료나 뭐 빈민 구호 뭐 이런 이제 국가가 하는 일들을 이제 하마스가 하고 있다고 해요. 임시정부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PA만 인정을 하고 하마스를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는 완전하게 고립이 됐고요. 국제 구호선이 다가가도 이스라엘이 공격해버립니다. 가자지구를 향해서 국제 구호 단체에서 배를 띄워보내면 그걸 공격해요. 야. 그리고 가자지구 내에 있는 뭐 유엔 학교 이런 것도 막 폭파시키고 되게 무자비해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게 항상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정 시점에 특정 어떤 왜냐하면 여기는 테러 집단이고 여기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이제 구호를 받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의 안보와 문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자 지구를 그렇게 통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구호 물자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건 이스라엘의 안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고서 미국이 편을 들어줘요. 뭐 100이면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이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고 굳이 편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둥왕 알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관점과 아랍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요걸 전환해주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흑백 논리처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조건 또 악이 되고 또 아랍은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좀 팩트에 의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지금 같아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편파적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맞아요. 한국 기독교 네네네. 내에서 굉장히 편파적인 정보만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좀 거부감이 들거나 그쵸, 그럴 수 너무 팔레스타인 편에서 편파적인 정보를 또 떠람대호에서 서가장이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동전의 앞면은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뒷면도 동전의 뒷면을 들어보고 이걸 좀 균형 있게 제3자로서 들여다볼 이유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가자 전쟁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규모가 큰 것만 짚어보자면 2006년에 이제 가자지구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이제 길라드 샬리트라는 군인이 하마스에게 납치를 당하고 억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샬리트 상병의 석방을 조건으로 이제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의 이제 석방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당연히 테러 집단하고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요. 가자지구를 이제 공격합니다. 한 달을 싸웠는데 뭐 수치는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냥 대략 비율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13명이 죽고요. 518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417명이 죽고 538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이 비율 속에 이제 민간인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 하마스의 최고 군 사령관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이 돼요. 복수하려고 이제 로켓을 쏘죠. 그런데 역시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5명이 죽고 80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제 139명이 죽고 이제 9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국제 여론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계속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민간인을 죽인다. 그러니까 백기 들고 나오는 여성을 쏘거나 뭐 구급차를 쏘거나 뭐 야광 테이프를 붙인 의사를 조준 사격했다. 막 이런 정보들이 이제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자 전쟁이 있던 2012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받아서 비회원 참관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비회원 참관 국가가 된다는 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산하기구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함부로 포격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한다면 형사재판소에 팔레스타인이 제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유엔군이 주둔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138개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요.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체코를 포함해서 9개 나라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일, 영국을 비롯한 41개 나라가 기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여행을 갔던 2014년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왔어요. 이때 또 한 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2014년 6월 12일에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요단강 서안에서 괴한에게 납치가 됐는데 결국에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이 소년 3명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들이 막 거리에 이제 추모하듯이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하마스가 자기들이 납치 살해의 배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보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극우적 성향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카다이르라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잡아다가 산채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입에다가 강제로 기름을 들이부어서 기름이 온몸에 꽉 차게 한 다음에 안에서부터 불을 붙여서 이 안에서부터 타게 해서 죽였다 그래요. 와, 너무 징그럽다. 너무 잔인하다. 그 양측의 분노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거세게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가자지구 전쟁이 서로 이제 미사일을 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상군이 대규모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마스의 저항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전쟁은 예상 외로 이제 장기전이 되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제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주변국들도 쟤들은 평소에도 맨날 싸우니까 며칠 이렇게 따콩따콩 하다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장기전이 되고 사상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중재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은 219명이 죽고 이거 대략적인 수치만 보시면 돼요. 53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팔레스타인은 2168명이 죽고 1895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때 하마스를 붕괴시켜버릴 목적으로 이제 전력을 다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쪽 인명 피해도 점점 커지고 국제적으로 너네가 나치다라는 욕을 막 얻어쳐먹고 전쟁 나서 관광 수입이 줄고 군비 지출 크고 그쵸. 뭐 득된 게 하나도 없이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그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납치 배후가 이제 하마스의 소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발표를 해요. 본인들이? 이렇게 8월에 휴전을 하고 저는 12월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4,000년의 역사를 훑어 내려왔어요. 네, 그렇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총리 라빈인가?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그 팔레스타인 수장하고 막 이렇게 평화 협정처럼 가다가 암살당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극우파 쪽으로 확 넘어가거든요. 그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그렇죠. 맺다가 그래서 저 나라들이 이제 좀 평화 쪽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암살당하고 막 극우로 넘어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뭐 그런 어떤 기억이 좀 있네요.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시오니즘이 성경적인 기반이 있는 것인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뭐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제 비행을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갔다 온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올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 때는 그냥 이제 여행한다 생각하고 가시고 근데 가면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가면, 서과장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패키지로 가잖아요. 패키지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가이드가 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거기 역시 이제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성경적 어떤 배경 안에서 그 관광지를 봐야 또 감흥이라든가 이해도가 달라지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솔직히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그런 핫한 건 없어요. 다 이제 성경 속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가이드를 끼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계속 보이는 게 뭐냐면
벽이에요, 벽. 그 분리벽 있잖아요. 분리벽. 높이가 한 8m, 7, 8m.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넘어올 수가 없는데 그게 계속 보여요. 가는 길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신다면 당연히 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 되게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내내 사실 이제 터키 쪽 여행도 이제 이스라엘 가기 한 2,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여행을 하면서 계속 답답한 게 내가 세계사를 모르고 여행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내가 이걸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다. 막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 이스라엘은 특히 그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은 그런 여행 장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좀 짚어내고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손자크가 이제 바티칸 여행할 때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나 시스티나 경당에 대한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방송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재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2014년에 여행을 왜 갔냐면 4,000년 전에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는 거 니네가 나더러 꼰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야 지금. 무슨 4,000년 전 얘기를 해.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들으시고 속이 후련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겠군요. 네.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겠죠. 하여튼간 4,000년 전부터 2014년까지 왜 여행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침에 녹음하지 말자 우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왜 아침 핑계를 순간 이야기 들으면 아침 때문이야. 그래? 중간 넘어가면서 그저께 캠핑 갔는데 보드게임을 그냥 한 4-5가지를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하자. 근데 설명 한 30분 하더라고. 게임 룰을. 그래서 한 25분쯤 됐을 때 야 때려쳐 그만해 안 해 막 그랬는데 그런 기분이었어요.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여행. 타임머신을 타고 백투더 퓨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 갔다는 얘기구나라는 거는 알겠어요. 됐어. 네. 됐어. 네. 이제 떠나는 건가요, 여행? 아니요. 2부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쉬십시다. 왜 서과장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는가? 1부에서 여러분 들으셨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 가자.